뉴욕의 스카이라인이 맨해튼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었다. 마천루 꼭대기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쏟아져 내렸다. 강민주는 갖다 낸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 계약서에 마지막으로 서명한 뒤 펜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진성그룹의 최연소 회장인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깊은 만족감이 어렸다. 이번 계약은 그의 경력에 있어 가장 빛나는 정점이었고 진성을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놓을 중요한 발판이었다. 그의 곁에는 축하를 위해 모인 임원들과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있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낮은 웃음소리가 값비싼 카페 위를 맴돌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민준의 시선은 창밖의 화려한 야경이 아닌 손목시계에 맞춰져 있었다. 서울은 지금 아침일 것이다. 그는 잠시 소란스러운 파티장을 벗어나 서재로 향했다. 방음 처리가 된 육중한 문이 닫히자 거짓말처럼 고요함이 찾아왔다. 민주는 휴대전화를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꿈결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연인 윤서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협상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는 창가에 기댄 채 뉴욕의 밤과 서울의 아침을 잇는 목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고 곧 함께할 시간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곧 있을 전시회 준비로 바쁘다고 했다. 재능 있는 화가였던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었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사랑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만큼이나 그녀의 꿈을 소중히 여겼고 그녀가 세상의 주목을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였다. 그는 이번 일이 끝나면 긴 휴가를 내어 그녀와 함께 남프랑스로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민준 씨, 거기 사람들은 다들 당신을 영웅이라고 부르겠네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장난기 어린 웃음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냥 빨리 보고 싶은 사람일 뿐이에요. 조심해서 와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민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지만 결국 그가 돌아갈 곳은 그녀의 곁이었다. 그에게 있어 서연은 성공의 이유이자 삶의 전부였다. 통화가 끝나고 민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서연의 미소를 그리자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다. 그의 개인 비서인 김 실장에게서 걸려온 전화가 그의 짧은 휴식을 깨뜨렸다. 김 실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목소리 톤에서 민주는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회장님, 지금 당장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김 실장은 숨을 고르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윤서연 씨에게 사고가 생겼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고라는 단어는 너무나 막연하고 불길했다. 그는 굳어지는 혀를 애써 움직여 물었다. 무슨 사고인지, 그녀가 다쳤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김 실장의 다음 말은 민준의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 자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셨다고 합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화려한 뉴욕의 야경은 의미 없는 불빛의 나열로 변했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값비싼 크리스탈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조각난 유리 파편들처럼 그의 심장도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믿을 수 없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그를 기다린다던 사람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니. 민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서재 밖에서는 여전히 성공을 축하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이제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다. 김 실장은 계속해서 무언가 보고했지만 민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경찰 현장 조사. 단어들이 공허하게 맴돌았다. 그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이 듣기에도 낯설 만큼 차갑고 메말라 있었다. 가장 빠른 비행기 알아봐.
지금 당장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 말만을 남기고 그는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서재 문을 열고 파티장으로 다시 걸어 나갔다. 그의 등장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에 젊은 회장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축하 인사를 건네는 이들에게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들을 지나쳐 자신의 재킷을 집어들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당황했지만 누구도 감히 그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민준의 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냉기와 분노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축하하던 바로 그 장소를 마치 지옥에서 벗어나려는 듯 망설임 없이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슬픔에 잠긴 남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분노만이 남은 짐승의 눈빛이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뉴욕의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꿈과 성공의 상징이었던 이 도시는 이제 그에게 끔찍한 비극이 시작된 장소일 뿐이었다. 그는 손을 들어 얼굴을 감쌌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슬픔이 너무나 거대해서 오히려 감각이 마비된 것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서연과의 마지막 통화가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그녀의 웃음소리 곧 만나자는 약속, 사랑한다는 속삭임.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왜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왜 그녀를 그 위험한 곳에 혼자 두었을까?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는 감정에 휩쓸리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진성그룹의 회장 강민준이었다. 그는 언제나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으로 위기를 극복해왔다. 이번에도 그래야만 했다. 그는 눈을 뜨고 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내가 도착하기 전에 자네가 직접 현장에 가봐. 경찰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마. 모든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전부 기록해둬.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사고나 강도의 소행이라고 믿지 않았다. 서연이 죽어야 할 이유는 없었다. 만약 누군가 그녀를 의도적으로 해쳤다면 그것은 분명 자신과 관련이 있을 터였다. 그의 성공가대는 수많은 적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들 중 누군가가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자신을 공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뉴욕의 불빛이 점차 멀어졌다. 민주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한 남자가 되었다. 복수는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자원 그리고 인맥을 동원할 것이다. 범인이 누구든 어떤 거대한 세력이 뒤에 있든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반드시 그들을 찾아내어 서연이 겪었을 고통의 1000배 만배를 되돌려줄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얼음처럼 날카로운 복수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서울로 향하는 14일간의 비행은 그에게 있어 지옥의 서막이자 피해 복수를 계획하는 시간이 될 것이었다. 진성그룹 전용기가 존 F 노시 케네디 국제공항을 이륙했을 때 민주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과의 모든 추억을 하나씩 떠올렸다. 처음 만났던 날의 맑은 햇살 함께 거닐었던 공원의 향기 그녀가 그림을 그리던 모습. 그 기억들은 이제 아픔인 동시에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되었다. 그는 이 기억들을 연료 삼아 진실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그의 옆자리에는 방금 전 체결한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종이 뭉치는 이제 그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는 비서에게 서연이 최근에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에 관심을 보였는지 그녀의 주변에서 일어난 사소한 변화까지 모두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머리는 마치 거대한 체스판처럼 앞으로의 수들을 하나씩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경찰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한국의 경찰과 검찰,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권력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진실이 쉽게 왜곡되고 억울한 희생자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서연의 죽음 뒤에는 그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민주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그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포식자가 되어 어둠 속에 숨어있는 사냥감을 추적할 것이다. 그의 눈빛은 칠흑 같은 밤하늘보다도 더 어둡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뉴욕의 영웅은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복수기 강민준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 진성그룹을 움직일 것이다. 정보팀, 보안팀, 법무팀, 그의 손짓 하나에 움직이는 수백 명의 엘리트들이 그의 칼과 방패가 될 것이다. 그는 상대를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가 마주해야 할 적이 누구든, 그것이 기업이든 정치인이든 혹은 국가 권력 그 자체이든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서연의 이름 앞에서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행기는 태평양의 어둠을 가르며 동쪽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떠오르는 태양은 서울의 아침을 밝히겠지만 강민준이 돌아갈 서울은 더 이상 그가 알던 따뜻한 도시가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차가운 진실을 파헤쳐야 할 전쟁터이자 사랑하는 연인을 앗아간 자들을 심판해야 할 무대가 되었다. 그의 귀환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인천국제공항에 진성그룹의 전용기가 착륙했을 때 서울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준이 트랩을 내려오자마자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그의 갑작스러운 귀국 소식은 이미 재계와 언론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기자들은 그의 세기의 딜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려 했지만 그의 얼굴에서 풍겨나오는 살벌한 기운에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서 셔터만 눌러댔다. 민주는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공항 출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검은색 세단만이 보였다. 김 실장이 재빨리 다가와 그를 에워싸고 길을 열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민주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아파트로.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라고는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다.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그의 모든 감각은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집중되어 있었다. 서울의 도심으로 들어서는 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복잡했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 비친 풍경은 생경하기 짝이 없었다. 서연과 함께 드라이브를 즐기던 이 거리가 이제는 그녀 없는 현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고통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제국이 자리한 이 도시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비극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러나 이해하려 할수록 분노만 더 깊어질 뿐이었다. 그와 서연이 함께 살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입구는 이미 폴리스 라인으로 통제되어 있었다. 민준이 차에서 내리자 기다리고 있던 한 중년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팀장인 박상현 경감이었다. 그는 의례적인 조의를 표하며 민준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민준은 그 손을 마주잡지 않고 굳은 얼굴로 그를 지나쳤다. 박경감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는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민준의 뒤를 따랐다. 강 회장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저희가 최선을 다해 수사 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유감의 뜻을 담고 있었지만 민준의 귀에는 그저 공허한 관용어구처럼 들렸다. 그는 아무 대답 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익숙한 층수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들의 집 현관문이 눈앞에 나타났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주변에 어지럽게 쳐진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민주는 잠시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서연이 환한 미소로 그를 반겨주던 그 공간은 이제 없을 것이다. 그는 심호흡을 한 뒤 박경감에게 턱짓으로 문을 열라는 신호를 보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민주는 숨을 멈췄다. 익숙한 라일락 향기 대신 법의학 감식에 사용되는 화학약품 냄새와 희미한 혈향이 코를 찔렀다. 거실은 난장판이었다. 쿠션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테이블 위 장식품들은 깨져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날카로운 눈은 그 혼란 속에서 부자연스러운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박경감은 마치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처럼 사건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마추어적인 수법으로 보아 전문터 리범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범인이 물건을 훔치던 중 고인과 마주쳤고 당황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그는 말을 흐렸다. 우발적 살인, 경찰이 내린 잠정 결론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고가의 그림들, 장식장 안에 명품 시계들은 그대로 있었다. 심지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돈 서연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조차 손대지 않는 상태였다. 단순 강도가 목적이었다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을 귀중품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민주는 서연의 작업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손때가 묻은 이젤과 캔버스 물감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그리고 있던 작품은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었다. 민주는 그림을 가만히 응시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그린 그림이었다. 그는 그림에서 눈을 떼고 방 한구석에 있는 그녀의 책상을 살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지만 유독 하나의 서랍만은 활짝 열려있고 안이 텅 비어 있었다. 이 서랍에는 뭐가 있었지? 민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경감은 당황하며 부하 직원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히 중요한 물건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박경감의 대답은 무책임했다. 민주는 그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파악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지? 민준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경감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화제를 돌리려 했다. 강 회장님, 현장은 이만 보시고 저희와 함께 서로 가셔서 진술을... 하지만 민주는 그의 말을 잘랐다. 침실은 그의 질문에 박경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침실 문을 열었다. 침실은 거실보다 훨씬 더 참혹했다. 경찰이 이미 수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었다. 민주는 차마 그 흔적들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방 전체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침대 옆 협탁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그가 뉴욕으로 떠나기 전 서연에게 선물했던 작은 보석함이 놓여 있었다. 민주는 장갑을 낀 경찰관에게 그것을 열어보라고 지시했다. 보석함 안에는 값비싼 보석들이 가득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끼던 사파이어 반지가 사라지고 없었다. 박경감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보시다시피 범인은 급하게 감나가는 것 한두 개만 챙겨 달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강도 살인 패턴입니다. 그 순간 민주는 확신했다. 이것은 조작된 현장이라는 것을. 거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놔두고 굳이 침실 보석함에서 반지 하나만 훔쳐간다. 그것도 전문 터리범이 아니라면 쉽게 찾을 수 없는 보석함에서 이것은 사건을 단순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한 서투른 연극에 불과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경찰의 수사 방향을 흐리고 있었다. 박경감, 민준이 나지막이 그를 불렀다. 당신 이 사건을 빨리 덮고 싶어 하는군. 그의 직설적인 말에 박경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하게 부정했지만 그의 떨리는 눈빛은 그의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다. 민주는 그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부패하고 무능한 경찰에게서는 어떤 진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박경감을 지나쳐 아파트를 나섰다. 그의 머릿속은 분노와 슬픔을 넘어 차가운 계산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건의 배후에 거대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서연은 단순한 강도를 만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제거당한 것이다. 아파트를 나와 다시 차에 오른 민주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진성그룹의 보안을 총괄하는 이진석 실장이었다. 그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던 인물로 민준이 가장 신뢰하는 신복 중 한 명이었다. 이 실장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경찰 수사는 잊어. 모든 건 위장이야. 그는 이 실장에게 자신이 본 현장의 모든 이상한 점들을 빠짐없이 설명했다. 사라진 반지와 텅 빈 서랍 손대지 않으던 귀중품들, 그리고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려는 경찰의 태도까지.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막을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 진석에게 자신만의 팀을 꾸려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서현 씨의 최근 행적통화 기록 만났던 사람들,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그리고 아파트 주변의 모퉁 및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경찰이 놓친 것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한 증거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의 지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의 연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음모를 파헤칠 지휘관이 되었다. 전화를 끄는 민주는 차창에 머리를 기댔다. 차가운 유리창의 감촉이 그의 뜨거운 머리를 식혀주는 것 같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눈앞에 서연의 웃는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는 그녀에게 약속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그녀를 이렇게 만든 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심판하겠다고.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재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복수의 불씨였다. 서울의 잿빛 하늘 아래 한 남자의 고독하고 처절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민준이 돌아온 곳은 그의 집무실이 아니었다. 진성그룹 타워의 최상층 외부에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는 비밀 전략 상황실이었다. 사방의 벽은 거대한 스크린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중앙의 테이블 위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영상들이 홀로그램으로 떠 있었다. 이곳은 진성그룹의 가장 민감한 정보들이 오가는 심장부이자 강민준이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두뇌와도 같은 공간이었다. 그의 앞에는 이진석 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진성그룹 보안팀 내에서도 정예로 꼽히는 요원들이 각자의 단말기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함께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낮게 울렸다. 이 실장은 민준의 지시를 받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경찰의 공식 수사망을 훨씬 뛰어넘는 정보 수집 체계를 가동시킨 상태였다. 회장님,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입니다. 이 실장이 태블릿을 민준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윤서연의 아파트 주변 CCTV 영상들이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은 아파트 정문과 주차장 입구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변 상가와 골목, 그리고 교통관제센터의 영상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말없이 영상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은 보통 사람이라면 놓치고 지나갈 미세한 차이점들을 하나하나 포착해냈다. 영상 속에는 사건 추정 시각 전후로 현장 주변을 지나간 수많은 사람과 차량이 있었다. 하지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이 실장의 팀조차도 뚜렷한 용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범인은 마치 유령처럼 모든 감시 카메라에 사각지대만을 골라 움직인 듯했다. 통신 기록은 어떻지? 민준이 물었다. 서연 씨의 공식적인 휴대전화 통화 및 메시지 내역입니다. 최근 한 달간의 기록이지만 특별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지인들과의 일상적인 대화뿐이었습니다. 이 실장은 이어 그녀의 개인 노트북과 태블릿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도 보고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라도 해놓은 것 같았다. 민준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깨끗했다. 서연은 꼼꼼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흔적을 이렇게까지 지울 사람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 스스로가 아니라 그녀의 죽음 이후 누군가가 개입했다는 또 다른 증거였다. 혹은 그녀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완벽하게 분리된 비밀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홀로그램 테이블 주위를 천천히 걸었다. 범인은 강도를 위장했지만 진짜 목적은 서연 씨가 가지고 있던 무언가를 없애는 것이었어. 그렇다면 그 무언가는 디지털 데이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디지털 기록은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하니까. 그들이 노린 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리적인 증거였을 거야. 그의 말에 이진석과 팀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민주는 걸음을 멈추고 작업실의 현장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다. 어지럽혀진 방텅 비어있던 책상 서랍. 경찰은 저 서랍이 비어 있었다고 했지. 하지만 서연이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녀가 중요한 물건을 저렇게 허술한 곳에 둘 리가 없다는 걸 알아. 그는 서연과의 지난 대화들을 떠올렸다. 언젠가 그녀는 웃으며 말한 적이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는 아무도 그 존재를 모르는 곳에 있는 금고야. 그녀는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의 가치를 믿었던 사람이었다. 민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가설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그녀가 자신만의 비밀 금고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실장 지금 당장 팀원 2명만 데리고 다시 아파트로 가. 경찰 감식반은 이미 철수했을 테니 들키지 않고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연 씨의 작업실을 다시 수색해. 바닥벽 천장 모든 곳을 다 뒤져. 그녀는 분명 무언가를 남겼어. 우리가 찾아야 할 조각은 거기에 있어. 이진석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즉시 명령을 수행했다. 그는 민준의 직감을 믿었다. 민준의 판단력은 지난 수년간 진성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이 실장과 전계 요원들이 다시 현장으로 떠난 뒤 상황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준은 홀로 빈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는 서연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디에 숨겼을까?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이진석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잠시 후 또 상황실 스크린에 이 실장이 보내온 영상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었다. 영상은 서연의 작업실 한쪽 벽을 비추고 있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가장 아끼던 바다 풍경이 담긴 대형 유화가 걸려 있었다. 이 실장의 팀원이 조심스럽게 그림을 떼어내자 그 뒤로 숨겨져 있던 벽의 일부가 드러났다. 평범해 보이는 벽지였지만 특정 부분을 누르자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가는 작은 수납 공간이 나타났다. 경찰의 어설픈 현장 감식으로는 절대 찾아낼 수 없는 완벽하게 위장된 비밀 금고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의 내용물은 민준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암호화된 것으로 보이는 외장 하드 드라이브 하나와 여러 장의 메모지 뭉치였다. 메모지에는 단어들이 두서없이 적혀 있었다. 피닉스 프로젝트 태상그룹, 그리고 몇몇 날짜와 이니셜들. 민주는 태상그룹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태상그룹. 진성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시장에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숙적.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야심 넘치고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부회장 최태환이 있었다. 단순한 경쟁 관계를 넘어 태사는 종종 비열하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진성을 위협해왔다. 하지만 민주는 그것이 서연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차마 상상하지 못했다. 회장님, 이것은... 이 실장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말을 잇지 못했다. 모든 조각들이 이제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서연은 단순한 화가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태상그룹의 어두운 비밀, 피닉스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무언가를 파헤치고 있었고 그 때문에 살해에 당한 것이다. 텅 비어있던 책상 서랍은 위장이었고 범인들은 이 비밀 금고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슬픔과 분노가 그의 심장을 다시 한번 집어삼켰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적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진성그룹의 모든 것을 걸고 태산이라는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려야 하는 전면전이었다. 이 실장 그 하드 드라이브 당장 이리로 가져와.
그리고 우리 쪽 최고의 암호 해독 전문가들을 모두 소집해 24시간 내로 저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꺼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스크린에 떠있는 태상그룹이라는 글자를 노려보았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한 조각의 단서를 시작으로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를 풀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서 최태환의 목을 직접 움켜쥘 것이다. 서울의 밤이 강남의 화려한 넌사인 아래 깊어가고 있었다. 그 불빛이 닿지 않는 한적한 골목, 안 오직 소수의 부부 VIP만이 출입할 수 있는 멤버십바 에랩세우스의 가장 깊숙한 방. 최태환은 최고급 코냑이 담긴 잔을 천천히 흔들며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태상그룹의 부회장이자 차기 총수로 거론되는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냉혹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신복인 조 전무가 허리를 굽힌 채 서 있었다. 조 전무는 태상그룹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였지만 최태환 앞에서는 언제나 겁에 질린 사냥가에 같았다. 최태환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채 얼음이 잔에 부딪히는 소리를 즐기며 나지막이 물었다. 그래서 그 방해물은 어떻게 됐나 깔끔하게 처리된 거겠지. 조 전무는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했다. 네, 부회장님. 계획대로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경찰 쪽에는 저희 사람인 박상현 경감을 붙여두었으니 단순 강도살인으로 곧 종결될 겁니다. 언론에도 적당히 흘려두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깨끗하게 잊힐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과 최태환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최태환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조 전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칭찬이 아닌 경멸에 가까웠다. 잊혀져 아니, 사람들은 기억해야지. 감히 태산의 앞길을 막아서는 자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 여자가 마지막에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궁금하군. 자기가 건드린 게 무엇인지 깨닫기는 했을까. 그는 마치 재밌는 연극을 감상한 관객처럼 즐거워했다. 그에게 윤서연의 죽음은 한치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는 그저 사업상에 필요하길 뿐이었다. 피닉스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계획을 위해 그녀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사소한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녀가 화가 나는 신분 뒤에 숨어 태산의 비밀을 파헤치는 기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알게 된 이상 살려둘 이유는 없었다. 그녀는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깊이 파고들었다. 강민준 그놈은 지금쯤 어떤 꼴일까? 최태환은 코냑을 한 모금 마시며 조롱하듯 말했다. 세상을 다 가진 영웅 행세를 하더니 결국 여자 하나 지키지 못했군. 아마 지금쯤 호텔방에 처박혀서 울고 있겠지.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슬픔에 빠져서 사업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말이야. 그는 강민준을 자신보다 한 수 아래 감상적인 인간으로 치부했다. 조 전무는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거들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부회장님. 강민준은 회장님과는 그릇이 다릅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위인이니 이번 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겁니다. 진성그룹도 한동안은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테고요. 저희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의 아첨에 최태환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최태환에게 강민준은 언제나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비슷한 시기에 경영일선에 나섰지만 강민준은 언제나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했다. 깨끗한 이미지, 천재적인 사업 수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최태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강민준은 너무나 쉽게 손에 넣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는 강민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다. 피닉스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진성그룹 따위는 단숨에 밟아버릴 수 있어. 최태환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불법적인 임상시험과 주가 조작을 통해 경쟁 바이오 회사를 헐값에 인수한 뒤 그 기술을 독점하려는 거대한 계획이었다. 성공만 한다면 태상그룹은 수십조 원의 이익을 얻었고 국내 재계 서열을 단숨에 뒤바꿀 수 있었다. 윤서연은 그 추악한 진실의 꼬리를 잡았던 것이다. 프로젝트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겠지. 최태환이 물었다. 네, 부회장님. 윤서연이 가지고 있던 자료는 모두 회수하여 파기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수합병 발표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겁니다. 조 전무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그는 자신들의 범죄가 완벽하게 은폐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최태환은 그 순간 아주 사소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가 제거를 명령한 것은 윤서연과 그녀가 가진 자료였다. 하지만 그들이 현장에서 회수한 것은 그녀의 노트북과 몇몇 서류뿐이었다. 만약 그녀가 어딘가에 백업 자료를 숨겨두었다면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여자 하나가 뭘 할 수 있었겠는가. 설령 무언가 남겼다 한들 슬픔에 빠진 강민준이 그걸 찾아낼 리가 없었다. 그는 조 전무에게 손짓으로 나가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혼자 남은 최태환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 벽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으로 다가갔다. 발 아래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는 이 도시의 왕이었다. 아니, 곧 왕이 될 남자였다. 그의 야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강민준도 죽은 윤서연도 그 어떤 법이나 도덕도 그의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그는 강민준의 좌절한 얼굴을 상상했다. 가장 빛나는 성공의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 어떨까? 아마 지옥과도 같을 것이다. 최태환은 그 상상만으로도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경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강민준이라는 존재 자체를 파괴하는 과정이었다. 그는 강민준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철저히 짓밟아 자신의 발 아래에 꿀릴 생각이었다. 강민준, 넌 나를 너무 얕봤어. 그는 어둠 속에서 홀로 중얼거렸다. 넌 언제나 정도를 걸었지. 하지만 이 세상은 정글이야. 깨끗한 척하는 놈들은 결국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게 되어 있어. 내가 바로 그 포식자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그 오만함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 가장 큰 덫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최태환은 잔에 남은 콘약을 단숨에 털어넣었다. 강렬한 알코올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 그리고 곧 파멸할 어리석은 경쟁자를 위해 축배를 들었다. 그의 등 뒤로 서울의 밤은 그 어떤 비밀도 감춰줄 것처럼 깊고 어둡게 깔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승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뉴욕에서 돌아온 한 남자가 그의 제국을 향해 조용히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복수의 칼날이 그의 오만한 심장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진성그룹의 비밀 전략 상황실은 며칠째 잠들지 않는 요새와 같았다. 암호 해독 전문가들이 교대로 투입되어 윤서연이 남긴 외장 하드, 드라이브의 잠금을 풀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강민주는 소파에 잠시 눈을 붙였을 뿐 단 한순간도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식어버린 커피와 산더미처럼 쌓인 자료들이 그의 초인적인 집중력을 증명하고 있었다. 마침내 한 전문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뚫었습니다. 1차 암호화 해제 완료. 그 외침에 상황실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민주는 번개처럼 일어나 메인 스크린으로 다가갔다. 그의 눈앞으로 해독된 파일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문서, 음성 파일, 암호화된 이메일 내역, 그리고 은밀하게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까지. 그것은 윤서연이 목숨을 걸고 모은 태상그룹의 범죄 증거들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악의 실체에 접근한 고독한 추적자였다. 민주는 이진석 실장과 함께 밤을 새워 자료들을 분석했다. 조각난 정보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면서 피닉스 프로젝트의 끔찍한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태상그룹은 세라바이오라는 유망한 바이오 회사를 노리고 있었다. 세라바이오는 혁신적인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있었고 성공할 경우 그 가치는 수십조 원에 달할 것이었다. 최태환은 이 정보를 내부자를 통해 미리 입수하고 세라바이오의 주가를 폭락시켜 헐값에 인수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이었다. 그들은 연구원들을 매수하거나 협박하여 임상 데이터를 조작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허위 정보를 언론에 흘려 개미 투자자들의 공포심을 유발했다.
동시에 공매도 세력과 결탁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렸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작전이었다. 서연은 이 모든 과정의 증거를 잡아냈고 그들의 계획이 완성되기 직전에 그 사실을 세상에 폭로하려 했던 것이다. 민주는 스크린에 떠있는 세라바이오의 주가 그래프를 보았다. 최근 몇 달간 급격하게 추락한 주가는 태산의 공작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태산의 공식적인 인수합병 발표가 바로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정보까지 확인했다. 시간이 없었다. 최태환이 승리의 축배를 들기까지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초애태환, 내 놈의 파티는 여기까지다. 민준의 입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상대를 향한 명확한 사리와 냉철한 전략가의 번뜩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는 최태환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바로 그 무대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그를 완벽하게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즉시 진성그룹의 핵심 임원들을 상황실로 소집했다. 그룹의 M&A 팀장, 재무전략본부장, 법무팀 총괄 변호사. 모두 각 분야에서 최고로 불리는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호출에 어리둥절했지만 민준의 서늘한 표정을 보고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입을 다물었다. 민준은 서연의 죽음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스크린에 떠있는 데이터와 분석 자료만을 가리키며 말했다. 태상그룹이 세라바이오를 상대로 비정상적인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 데이터 조작, 주가 조작의 정황이 명백하다. 이것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의 행위이자 진성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유망한 기술을 약탈하려는 시도다. 그는 이 싸움을 사적인 복수가 아닌 진성그룹의 생존과 정의 구현을 위한 공적인 전쟁으로 규정했다. 임원들은 민준이 제시하는 명확한 증거와 논리 앞에서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다. 그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태상그룹과의 전면전은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개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태산의 자금력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의 우려에 민주는 차갑게 대답했다. 시간이 없으니 속전속결로 끝낸다. 자금은 문제가 되지 않아. 뉴욕에서 체결한 계약으로 확보한 유동자금 전부를 이번 작전에 투입한다. 그의 선언에 모든 임원들이 경악했다. 그것은 진성그룹의 미래를 건 도박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이미 모든 계산을 끝낸 상태였다. 우리가 세라바이오를 인수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최태환이 절대로 세라바이오를 손에 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의 탐욕이 바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될 테니까. 작전은 즉시 시작되었다. 민준의 지휘 아래 진성그룹의 자금은 수십 개의 위장 계좌를 통해 분산되어 조용히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 금요일 오후 주식시장 마감을 불과 1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태산 측에서는 자신들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고 마지막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진성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마에수 시작해. 민준의 나지막한 명령과 함께 진성의 트레이더들은 세라바이오의 주식을 시장에 나온 족족 미친 듯이 사들이기 시작했다. 바닥을 기던 주가는 순식간에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정체불명의 거대 자금이 유입되자 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파악하지 못했다. 한편 태상그룹 부회장실의 최태환은 여유롭게 다음 주에 있을 기자회견문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했다. 그때 조 전무가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세라바이오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최태환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무슨 소리야, 장난치지 마. 하지만 스크린에 떠있는 주가 그래프를 본 순간 그의 미소는 얼굴에서 사라졌다.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솟구치는 붉은색 막대 그래프가 그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어떤 놈들이야, 당장 알아봐.
그가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진성그룹의 자금력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주가는 10분 만에 2배, 20분 만에 3배로 뛰어올랐다. 마침내 한 애널리스트가 다급하게 보고했다. 자금의 출처가 진성그룹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최태환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강민준,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할 그가 자신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덫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사냥감에 불과했다. 강민준, 이 개자식. 최태환의 사무실에는 그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완벽했던 피닉스 프로젝트는 단 1시간 만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주가가 폭등하면서 그가 세라바이오를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났고 그가 불법적으로 동원했던 공매도 세력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파산 직전에 몰렸다. 같은 시각 진성그룹의 상황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승리를 알리는 데이터들이 빛나고 있었다. 임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민주는 그저 조용히 요동치는 그래프를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아닌 차가운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연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연아 보고 있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이것은 그의 첫 번째 수였다. 최태환에게 보내는 명백한 선전포고. 이제 개인적인 복수는 기업의 명운을 건 거대한 전쟁으로 번졌다. 민주는 이 전쟁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서연의 이름으로 반드시 최태환과 태상그룹이라는 악의 제국을 심판대 위에 세울 것이다. 태상그룹 부회장실의 값비싼 이탈리아산 대리석 테이블 위로 크리스탈 잿더리가 날아가 박살났다.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최태환의 분노는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앞에 있는 모니터에는 폭락하는 태상그룹의 주가와 재앙이 되어버린 세라 바이오 인수전의 결과가 띄워져 있었다. 강민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으르렁거렸다. 슬픔에 잠겨 폐인이 되어 있을 줄 알았던 남자가 그의 인생이 걸린 프로젝트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자존심에, 그의 오만함에 정면으로 상처를 낸 것이었다. 그는 재계와 정계의 모든 이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조 전무는 깨진 유리 파편을 피해 방구석에 서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다. 최태환의 이런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언제나 냉정하고 계산적이던 포식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함정에 빠져 발버둥치는 성난 짐승만이 남아있었다. 최태환은 잠시 미친 사람처럼 사무실을 서성이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조 전무를 돌아보았다. 당장 언론사 사장들한테 전부 연락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냉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그동안 먹여주고 입혀준 게 얼만데 이럴 때 써먹어야지. 내일부터 신문 한 면 방송사 메인 뉴스에 강민준과 진성그룹에 대한 기사를 뿌려. 주제는 상관없어. 탈세 분식 회계 오너 리스크 여자 문제. 뭐든 좋아. 없는 사실이라도 상관없으니 만들어내서라도 터뜨려. 이것이 최태환의 방식이었다. 그는 정면에서 받은 타격을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다.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대중을 선동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켜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 그것이 그가 지금껏 수많은 위기를 넘겨온 방식이었다. 조 전무는 즉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고 태산에 검은 돈이 흘러 들어간 언론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태환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강민준이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계획했을 리 없다고 판단했다. 분명 그의 뒤에서 움직이는 손발이 있을 터. 그는 보안팀장을 호출했다. 강민준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놈이 누구지? 그놈 뒷조사해. 이름, 가족, 약점,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와. 그리고 처리할 준비도 해둬. 그의 입에서 나온 처리라는 단어는 명백한 살의를 담고 있었다.
곧바로 진석 실장의 신상 정보가 최태환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특수부대 출신 뛰어난 능력, 그리고 강민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최태환은 이진석의 프로필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충견은 주인을 지키려다 가장 먼저 죽는 법이지. 그는 조 전무에게 다시 지시했다. 우리가 쓰는 청소부들 있지 그놈들한테 이진석을 맡겨. 죽일 필요까진 없어. 그냥 다시는 걸을 수 없을 정도로만 손봐주라고 해. 강민준에게 보내는 작은 경고 선물로 말이야. 그날 밤부터 강민준과 진성그룹을 향한 태산의 전방위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신문과 인터넷은 온통 진성그룹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로 도배되었다. 진성의 뉴욕 계약이 사실은 불공정 계약이었다는 루머부터 시작해서 강민준의 사생활에 대한 추측성, 기사까지 쏟아져 나왔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기업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동시에 금융감독관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진성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모두 태상그룹과 연결된 부패한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움직인 결과였다. 최태환은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강민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진성그룹 상황실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임원들은 쏟아지는 악재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대책회의를 계속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강민준만은 달랐다. 그는 태산의 공격을 예상했다는 듯이 흔들림 없이 스크린에 떠있는 정보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상대의 패를 모두 읽었다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최태환은 지금 이성을 잃어버렸어. 민준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퍼부으면 그만큼 많은 흔적을 남기게 되지. 우리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그는 법무팀에게 언론사들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홍보팀에게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팩트만을 가지고 침착하게 대응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진짜 반격은 다른 곳에서 준비되고 있었다. 그는 최태환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 사람들까지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진석에게 연락해 한동안 몸을 피하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진석의 대답은 단호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본체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에는 이골이 난 몸입니다. 그날 밤 퇴근했던 이진석의 차를 검은색 밴 2대가 뒤쫓기 시작했다. 인적이 드문 외곽 도로에 들어서자 밴들은 그의 차를 강제로 갓길에 멈춰 세웠다. 차문이 열리고 쇠 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든 건장한 남자 5-6명이 살기를 뿜어내며 그에게 다가왔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진석은 특수부대 출신이었다. 그는 차분하게 차에서 내렸다. 그는 수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최태환 부회장께서 보내셨나 선물이 참 조촐하군. 그의 도발에 괴한들이 달려들었다. 어둠 속에서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소리가 뒤섞였다. 몇 분 후 상황은 역전되어 있었다. 괴한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이진석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멀쩡하게 서 있었다. 그의 이마에 작은 상처가 났을 뿐이었다. 그는 쓰러진 자들 중 하나의 휴대전화를 주어 통화 목록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것은 조 전무였다. 최태환 부회장께 전해주시오. 이진석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 들어갔다. 선물은 잘 받았다고. 다음번에는 좀 더 성에 있는 선물을 기대하겠다고 말이야. 그리고 당신들의 청소부들은 우리가 잠시 맡아두겠다. 아마 경찰서에서 할 말이 많을 테니. 그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물론 박상현 경감이 소속된 경찰서가 아닌 다른 관할서의 말이다. 이 사건은 강민준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최태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의 사업적 비리를 밝혀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최태환은 언론정치사법기관,
그리고 어둠의 세력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카르텔의 중심에 있었다. 그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를 둘러싼 부패의 고리들을 모두 끊어내야만 했다. 이제 이 전쟁은 진성과 태산 두 기업 간의 싸움을 넘어섰다. 이것은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대한 악의 네트워크와의 전면전이 되었다. 강민주는 더 이상 혼자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 이 부패한 카르텔에 함께 맞서 싸울 동지가 필요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과거 태상그룹의 비리를 수사하다가 좌천되었던 대쪽 같은 성품의 여검사. 그의 싸움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윤서연이 남긴 하드 드라이브의 깊숙한 곳, 여러 개의 가짜 폴더와 복잡한 암호화 계층 아래에 숨겨져 있던 마지막 파일이 열리는 순간 강민주는 숨을 삼켰다. 그것은 그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십 편의 기사, 초고와 취재 일지였다. 화면에 떠오른 글자들을 읽어내려가는 민준의 눈빛이 경악과 슬픔,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존경심으로 복잡하게 흔들렸다. 윤서연은 그가 알던 재능 있는 화가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리포터 Y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전문적으로 파헤쳐 온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태상그룹의 피닉스 프로젝트는 그녀가 1년 넘게 추적해온 거대한 먹잇감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최태환을 정점으로 하여 정계재계 법조계를 거미줄처럼 엮고 있는 부패 카르텔 그 자체였다. 민주는 그녀의 취재 일지를 읽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곳에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진실을 향한 추적을 멈추지 않았던 그녀의 고뇌와 용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가 뉴욕에서 성공을 위해 싸우고 있을 때 그녀는 서울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목숨을 건 전쟁을 홀로 치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에 깊은 자책감에 빠졌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녀의 유산은 그에게 더 큰 사명감을 안겨주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그의 연인을 위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가 목숨과 맞바꾼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그녀가 무너뜨리고자 했던 거대한 악을 뿌리 뽑는 것. 그것이 그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일지수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이 모은 모든 증거를 넘길 단 한 사람으로 서울중앙지검의 김지영 검사를 지목하고 있었다. 일지에는 김지영 검사에 대한 깊은 신뢰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태산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은 유일한 검사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다. 서연은 김지영 검사에게 접촉을 시도하려던 바로 그 직전에 살해당한 것이었다. 김지영 검사. 민주는 나지막이 그 이름을 읊조렸다. 이진석 실장이 즉시 그녀에 대한 정보를 스크린에 띄웠다.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 사법고시 차석 합격. 검사 임관 후에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강직한 수사로 대쪽 검사라는 별명을 얻은 인물이었다. 몇 년 전 그녀는 태상그룹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하다가 외압에 의해 수사팀에서 배제되고 한직으로 좌천된 이력이 있었다. 민주는 즉시 결심했다. 그가 찾던 동맹이 바로 저기 있었다. 그는 이진석에게 지시했다. 어떤 공식적인 경로도 남기지 말고 김지영 검사와 내가 단독으로 만날 자리를 마련해. 시간과 장소는 그녀가 정하도록 해. 우리가 그녀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거대한 전쟁을 함께 치를 파트너를 영입하기 위한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 회동이었다. 며칠 후 약속된 시각. 민주는 이진석의 호의도 없이 홀로 나섰다. 그가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북악산의 작은 전통 찻집이었다. 김지연이 정한 장소였다. 찻집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치장보다도 강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가 바로 김지연 검사였다. 민주는 그녀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김지연은 그를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재벌 회장이 일개 검사인 내게 무슨 볼일이지? 라는 의문이 역력했다.
진성그룹 강민준 회장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기업인과 검사가 사적으로 만나는 건 오해를 사기 쉽다는 것쯤은 아실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인상만큼이나 차갑고 단단했다. 민주는 변명하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김 검사님께서 몇 년 전 중단해야만 했던 수사 태산그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 김지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에게 태산그룹은 실패와 좌절의 상징이자 반드시 다시 파헤쳐야 할 숙제와도 같은 존재였다. 민주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그녀의 앞에 놓았다. 그 안에는 윤서연이 남긴 핵심 증거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얼마 전 제게 아주 소중했던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강도살인이라고 발표했지만 저는 진실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서연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채 한 용감한 내부 고발자가 목숨을 걸고 모은 자료라고 설명했다. 김지연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자료를 훑어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넘길수록 그녀의 표정은 점차 심각하게 굳어졌다. 태산의 회계장부 조작 증거, 정관계 로비 리스트, 그리고 피닉스 프로젝트의 전모가 담긴 내부 보고서까지. 이것은 그녀가 지난 몇 년간 꿈에 그리던 스모킹 건이었다. 그녀가 외압 때문에 확보하지 못했던 태산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모든 자료를 확인한 김지연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민준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경계심이 아닌 날카로운 검사의 예리함이 번뜩이고 있었다. 이걸 왜 저한테 가져오셨죠? 강 회장께서도 이 자료를 이용하면 태산을 충분히 압박하고 사업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건 그저 또 다른 재벌가의 이전 투구일 뿐입니까? 그녀의 의심은 당연했다. 민주는 잠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다가 다시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이 자료를 모은 사람은 제 약혼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화가인 동시에 진실을 추적하던 기자였습니다. 그녀는 이 증거들을 김 검사님께 전달하려다 변을 당했습니다. 그 순간 김지연의 모든 경계심이 무너져 내렸다. 사건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그녀는 이 싸움의 본질을 깨달았다. 이것은 기업 간의 전쟁이 아니었다. 한 여자의 숭고한 희생 위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좌천된 이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정의에 대한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김지연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민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공식적인 수사팀으로는 안 됩니다. 태산의 정보망에 바로 노출될 겁니다. 검사님께서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비밀리에 특별팀을 꾸려주십시오. 수사에 필요한 모든 자금과 정보기술 지원은 진성그룹이 책임지겠습니다. 우리는 그림자가 되어 검사님의 칼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재벌 총수와 강직한 검사의 위험한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진성그룹의 막강한 정보력과 자금력, 그리고 김지연 검사가 가진 사법 권력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각자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최태환과 그가 속한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가진 하나의 팀이 되었다. 찻집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에 서서히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밝은 정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거대한 사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민준과 김지연 검사의 비밀연합이 결성된 후 진성그룹의 전략 상황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수사본부로 변모했다. 한쪽에서는 진성의 최고 기술자들이 태산의 금융 네트워크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김지연이 내려온 소수의 정예 수사관들이 법률적 검토와 증거 분석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두뇌와 같았다. 그들 손에 쥔 증거들은 산더미 같았다.
피닉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부 문서 로비 자금의 흐름 조작에 동원된 차명 계좌 내역까지. 이 증거들만으로도 태상그룹의 경영진을 구속하고도 남을 정도였다. 하지만 김지연은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경영진이 아닌 이 모든 것을 지휘한 최태환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이 증거들은 모두 최태환의 지시를 추정하게 할 뿐, 그가 직접 범죄를 실행했다는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 건이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녀가 회의실의 침묵을 깨며 말했다. 그는 분명 꼬리 자르기를 할 겁니다. 조 전무 같은 신복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법망을 빠져나가겠죠. 우리는 그가 직접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덫에 걸어 들어오게 말입니다. 그녀의 말에 강민준이 동의했다. 최태환은 극도로 오만하지만 동시에 의심이 많은 인물입니다. 신복조차 완전히 믿지 않죠. 정말 중요한 일은 직접 확인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의 그 성격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서로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그들의 머릿속에 동시에 하나의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작전명은 유령 깨우기였다. 김지연은 자신이 과거에 수사하다 덮어야 했던 태산의 또 다른 비리사건 파일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5년 전 태산건설이 진행하던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뇌물 스캔들이었다. 당시 핵심 증인이었던 내부 고발자가 실종되면서 수사는 미궁에 빠졌었다. 그들은 바로 이 실종된 증인이라는 유령을 다시 깨우기로 했다. 민준의 정보팀은 실종된 증인의 이름으로 유령 계좌를 개설하고 해외 조세 피난처를 통해 소액의 자금을 입금시켰다. 마치 증인이 어딘가에 살아남아 돈을 받고 있다는 흔적을 만든 것이다. 동시에 김지연은 검찰 내부의 정보원을 통해 5년 전 태산건설 사건의 재수사 가능성을 은밀하게 흘렸다. 물론 이 정보가 태산의 귀에 들어갈 것이라는 계산까지 끝낸 상태였다. 최태환은 이 미끼를 물 수밖에 없었다. 피닉스 프로젝트보다 훨씬 이전에 저지른 자신의 원죄와도 같은 사건이었다. 만약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계획에 치명타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령 계좌의 존재를 발견하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최태환을 올가맬 거대한 덫을 놓고 있는 동안 이진석은 다른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는 윤서연을 직접 살해한 듯한 범인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 그는 수백 시간 분량의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한 끝에 사건 당일 현장 주변을 맴돌던 수상한 배달용 밴 한 대를 발견했다. 그 밴은 어떤 물건도 싣거나 내리지 않은 채 교묘하게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이진석은 그 밴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는 밴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 서울 외곽의 한 폐차장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곳은 범죄에 사용된 대포차들이 마지막으로 분해되는 장소로 알려진 곳이었다. 이진석은 직감했다. 범인은 그곳에 있거나 적어도 그곳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그는 며칠 밤낮으로 폐차장 주변에 잠복하며 감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도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남자. CCTV 속 희미한 실루엣과 정확히 일치하는 인상착의였다. 남자는 극도로 조심성이 많았고 자신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이진석은 섣불리 접근하지 않고 그의 뒤를 조용히 밟기 시작했다. 한편 태상그룹의 최태환은 유령 증인의 소식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강민준에게 당한 수모를 갚아주기도 전에 과거의 망령이 자신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그는 조전무를 불러들였지만 이번만큼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없었다. 이것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처리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그 증인놈 살아있었군. 최태환이 이를 갈며 말했다. 당장 처리해. 이번에는 흔적도 남기지 마.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청소부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 청소부는 바로 얼마 전 이진석을 습격했다가 실패한 자들의 우두머리이자 윤서연의 숨을 끊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날 밤 서울의 오래된 재래시장.
이진석은 살인범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인파 속으로 몸을 섞었다. 범인은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듯 복잡한 시장 골목을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진석은 그가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함정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범인을 눈앞에서 놓칠 수 없었다. 추격전은 시장을 벗어나 넓고 비좁은 주택가 골목으로 이어졌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어두운 골목길, 두 남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마침내 범인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그는 뒤를 돌아 이진석을 마주했다. 그의 손에는 섬뜩한 칼날이 들려 있었다. 날 왜 쫓는 거지? 범인의 목소리는 기계음처럼 차가웠다. 윤서연 씨를 기억하나? 이진석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 이름에 범인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그 짧은 순간에 동료를 놓치지 않고 이진석은 땅을 박차고 달려들었다. 좁은 골목 안에서 두 사람의 격렬한 사투가 벌어졌다. 범인은 잔인하고 교활했지만 이진석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받은 전사였다. 같은 시각 전략 상황실의 스크린에 경고등이 깜빡였다. 목표가 움직입니다. 최태환이 직접 청소부에게 유령 증인의 제거를 지시했습니다. 민준의 정보팀이 그들의 비밀통신을 감청해낸 것이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최태환은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민준은 김지연을 바라보았다. 때가 됐습니다, 검사님. 김지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즉시 수사관들에게 출동 준비를 명령했다. 그들의 목표는 유령 증인을 만나러 가는 범죄의 현장이었다. 최태환이 자신의 범죄를 직접 지시하고 확인하는 바로 그 순간을 덮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한편 어두운 골목길에서의 사투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이진석은 범인의 칼을 피하며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진 범인의 품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떨어져 나왔다. 그것은 작은 사파이어 반지였다. 강민준이 서연에게 선물했던 현장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 반지였다. 범인이 전리품처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진석은 반지를 집어들고 범인의 멱살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내 배우가 누구냐? 최태환이냐? 그는 범인을 거칠게 추궁했다. 그 순간 그의 통신기로 민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실장 지금 당장 그놈을 데리고 약속된 장소로 와 덫이 발동됐어. 모든 조각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기나긴 사냥의 막을 내리는 것뿐이었다. 서울의 심장부, 국내외 재계 거물들이 총출동하는 대한민국 경제인 대상 시상식이 열리는 그랜드 컨벤션 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성공과 부의 상징인 인물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올해의 가장 유력한 대상 후보는 단연태상그룹의 부회장 최태환이었다. 세라바이오 인수전에서 겪었던 일시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론 플레이와 로비를 통해 위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했고 오히려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경영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서 여유롭게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바로 몇 시간 전 그는 유령 증인을 처리했다는 보고를 받아왔다. 이제 그의 앞길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인파 쪽을 헤치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강민준을 발견했다. 강민준은 마치 패배자처럼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칵테일 잔을 들고 있었다. 최태환은 의기양양하게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승자의 여유를 부리며 패자를 조롱하고 싶었다. 강 회장 이런 곳에 다 와 계셨군. 나는 또 연인을 잃은 슬픔에 아직도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줄 알았지. 그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컸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모두가 두 라이벌의 대결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태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슬픔이나 분노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다.
최 부회장 축하하네. 곧 대상을 받게 될 텐데. 하지만 그 트로피가 꽤나 무거울 거야.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의 무게가 더해져 있을 테니. 최태환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패배자의 저주치고는 꽤나 문학적이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건가? 그는 강민준을 철저히 무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과시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의 모든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더니 하나의 영상으로 바뀌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어두운 폐창고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최태환이 가장 신뢰하던 청소부, 즉 윤서연을 살해한 범인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음성은 변조되었지만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처리하라는 증인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상대방의 목소리. 그것은 명백히 최태환의 목소리였다. 잘했다. 흔적은 남기지 않았겠지. 내가 약속한 돈은 바로 입금시켜주겠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스크린과 최태환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향했다. 최태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당혹감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이것은 민중과 김지연이 설치한 완벽한 덫이었다. 그들이 제거하라고 지시한 유령 증인은 사실 김지연 검사 측의 위장 수사관이었고 범인과의 모든 접촉은 처음부터 녹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조작이야 말도 안 되는 음모라고. 최태환이 고함을 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그때 스크린의 영상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이진석에게 제압당한 살인범의 자백 영상이었다. 그는 이진석의 손에 들린 사파이어 반지를 보며 자신이 윤서연을 어떻게 살해했는지 그리고 그 배우에 최태환이 있었음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었다. 저 반지는 윤서연 작가의 것이 아닙니까? 기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다. 최태환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출구를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문이 밖에서 닫히며 퇴로가 차단되었다. 그리고 정문이 열리며 김지연 검사와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초해태환 씨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김지연이 차갑게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최태환의 신복들이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수사관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순간 최태환의 눈에 광기가 번뜩였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근처 테이블에 있던 날카로운 스테이크 나이프를 집어들고 가장 가까이 있던 한 여성 인사를 인질로 잡았다. 모두 물러서 그러지 않으면 이 여자는 죽는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김지연과 수사관들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하지만 강민준은 움직였다. 그는 최태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최태환 마지막까지 비겁하군. 네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그 약한 여자가 아니라 바로 나다. 그는 천천히 무방비 상태로 최태환에게 다가갔다. 오지마 오면 찌를 거야. 최태환이 고함을 쳤지만 그의 손은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최태환의 눈앞까지 다가섰다. 네가 서연이에게 했던 짓을 생각해. 네가 빼앗아간 그 고귀한 생명을. 넌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 이 자리에서 내 손으로 널 심판하겠다. 민준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최태환이 순간적으로 인질에게서 시선을 떼고 민준을 향해 나이프를 휘둘렀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민준은 몸을 날려 그의 팔을 낚아챘다. 민준은 평범한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혹독한 자기 관리와 훈련으로 단련된 몸을 가지고 있었다. 두 남자의 몸이 거칠게 부딪혀졌다. 최태환의 신복 중 하나가 수사관의 포위를 뚫고 달려들어 민준의 등을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림자처럼 나타난 이진석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진석은 단 몇 탄 만에 상대를 제압하고 민준이 싸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연 회장은 이제 거대한 격투장이 되었다.
민주는 마침내 최태환의 손에서 나이프를 떨어뜨리게 하고 그의 턱에 강력한 주먹을 날렸다. 최태환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패배한 짐승처럼 바닥에서 신음했다.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거대했던 태산 제국의 황제는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몰락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연회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만이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었다. 민주는 쓰러진 최태환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김지연 검사와 눈을 마주쳤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김지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진석에게 부축을 받으며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막을 내린 것이었다. 대한민국 경제인 대상 시상식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모든 신문과 방송의 한 면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최태환의 비참한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태상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사상 최저치로 추락했고 거래가 정지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한때 재계의 거대한 제국으로 군림했던 태산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김지연 검사가 이끄는 특별수사팀은 밤새 태상그룹 본사와 최태환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들이 확보한 증거들은 윤서연이 남긴 자료들과 정확히 일치했고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실체가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태환에게 뇌물을 받고 태산의 뒤를 봐주었던 정계의 거물들, 법조계의 실세들, 그리고 그에게 충성하며 여론을 조작했던 언론사 사주들까지 줄줄이 소환되었다. 강민주는 이 모든 과정을 진성그룹의 상황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승리의 환호도 축하 파티도 없었다. 요란했던 전쟁이 끝나자 상황실에는 깊은 정적만이 내려앉았다. 이진석 실장과 팀원들은 조용히 자리를 지켰고 누구도 감히 그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그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서연과 함께 꾸몄던 이제는 너무나도 더 넓고 텅 비어버린 펜트하우스였다. 그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지만 피로감은 가시지 않았다. 육체의 피로가 아니었다. 모든 목표를 이룬 뒤에 찾아오는 영혼의 공허함이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잠자는 시간도 먹는 시간도 잊은 채 오직 최태환을 무너뜨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달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복수는 완성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통쾌함이 아닌 시리도록 깊은 슬픔뿐이었다. 그는 서연의 작업실로 들어갔다. 경찰의 감식 이후 이진석이 원래 모습 그대로 복원해놓은 공간이었다. 그녀가 쓰던 이젤 위에는 폭풍 치는 바다를 그린 미완성 그림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는 캔버스 앞에 주저앉아 거친 붓 터치를 가만히 쓸어보았다. 이 그림을 그리던 순간 그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을까?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뉴욕에서 비보를 들은 이후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최태환과 그의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앞에서 그들은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최태환은 살인교사를 포함한 모든 죄목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정 최고형이었다. 그의 제국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부패 카르텔에 연루되었던 인물들 역시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사회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며 환호했다. 진성그룹은 태산의 몰락 이후 반사이익을 얻어 업계 1위의 자리를 굳건히 했다. 강민주는 다시 회장으로서의 업무에 복귀했다. 그는 이전보다 더욱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가 되었다. 직원들은 그를 경외했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느껴지는 깊은 고독감을 어렴풋이 감지했다.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이진석을 불렀다. 서연 씨가 남긴 자료들 모두 백업해서 내게 가져와 주게.
이 실장은 조용히 데이터를 그에게 건넸다. 민주는 그날 밤 집무실에서 홀로 그녀의 취재 일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꿈꾸었던 세상이 담겨 있었다.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세상, 진실이 왜곡되지 않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그녀의 글을 읽으며 민주는 자신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최태환을 심판한 것은 복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 했다. 서연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가치들을 이제는 자신이 이어받아 지켜나가야 했다. 그것만이 그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었다. 다음날 강민주는 진성그룹의 이름으로 공익재단 설립을 발표했다. 재단의 이름은 서연재단이었다. 재단의 목표는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진실을 추적하는 탐사보도 언론인들을 지원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사업을 펼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재의 수천억 원을 재단에 출연했다. 재계는 그의 파격적인 행보에 충격을 받았지만 대중들은 그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진성그룹은 더 이상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민주는 자신의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서연이 꿈꾸었던 세상을 만드는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유지를 잇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해 나갔다. 계절이 바뀌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던 늦가을의 어느 날 오후, 강민주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한적한 공원 묘지를 찾았다. 윤서연의 묘비 앞에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그는 묘비에 새겨진 그녀의 이름을 부드럽게 쓸어보았다. 사진 속의 그녀는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가져온 국화꽃을 헌화하고 그녀의 곁에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그는 그녀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서연아, 보고 있지? 당신이 시작했던 싸움, 이제 내가 이어가고 있어. 당신이 그토록 바랐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할 거야. 그러니 그곳에서는 부디 아프지 말고 평안히 쉬어. 그의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복수가 끝난 뒤 그를 짓누르던 공허함이 이제는 새로운 사명감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잃은 슬픔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며 그가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등대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강민주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사진을 눈에 담은 뒤 천천히 몸을 돌렸다. 지는 해를 등지고 언덕을 내려오는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생존자의 발걸음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짊어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 남자의 굳건한 발걸음이었다. 서울의 하늘 아래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